짜자자자자. 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포화 수증기량. 사실 이 기권 파트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재결정 석출 파트 잘 했나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굉장히 비슷하고 어찌 보면 조금 더 쉽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흡사한 단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한번 가보자면 우리는 가장 먼저 포화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재결정이랑 석출이라고 하는 친구는 용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치? 그때는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게 용매, 즉 물을 이야기했었고요. 그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높게 되면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 다시 얘기하자면은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으면, 즉 물에 설탕이나 소금이나 그러한 고체 물질이 최대로 녹으면 포화 상태였어.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수증기라고 써 있죠. 그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는 어떠한 공기에 수증기가 최대로 녹아 있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불포화 상태는 뭐겠어? 최대가 아닌 거,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요 정도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 우리는 2학년 2학기 때는 용해도 곡선, 고체 용해도라고 공부했었지. 그때 당시에 용매는 몇 g이었어? 100g 기준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질량이 조금 달라집니다. 공기가 1kg이 기준이 돼요. 오케이? 이 공기 1kg에 녹아있는 수증기의 그람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람수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질문 하나 할게요. 1kg이면 몇 g이니? 1000g이죠? 요거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 포화 수증기량을 보통 그래프로 설명을 하게 되죠. X축을 온도라고 가정하고 Y축을 수증기의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그치? 이럴 때 곡선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용해도 곡선이랑 똑같은 곡선이야. 그치? 자, 이 곡선에서 오른쪽 아래 여기에 점들이 찍히면 무슨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는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무슨 상태라고 봐야 될까? 여기가 바로 포화 상태야. 자, 그 다음은 학교에서 잘 알려주지는 않지만 가끔 또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프 왼쪽은 다 무슨 상태일까요? 맞아. 여기는 더 많이 녹아 있다라고 해서 과포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 정도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은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지. 우상향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죠. 그 뜻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온도와 수증기량은 이제 생략할게. 사실 쓰기 귀찮아서 그래. 포화 수증기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좋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2학년 때 했던 내용이랑 똑같을 거고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즉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공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불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를 한번 포화 상태로 만들어 볼 거야. 오케이? 자, 여기다 좀 보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 즉,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이 그래프에 접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 위로 올리거나 둘째, 왼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쌤, 대각선은 안 되나요? 그러면은 이동해야 될 게 너무 많죠. 한 가지는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불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를 포화 상태로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 위로 올리는 거는 무엇은 변하지 않았어? 온도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더 추가해 준 거야? 바로 수증기량을 추가해 준 거죠. 수증기를 더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친구는 무엇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증기량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어떻게 된 거지? 낮아진 거지. 잘하네. 즉 여기는 온도를 떨어뜨려 줬다. 두 글자로 냉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올 것 같은데 이 포화 수증기량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가 있어요. 얘들아,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 정말 많이 틀린다. 천천히 갈게요. 실제 수증기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 수증기량. 자, 여러분, 실제 수증기량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어렵지는 않아요. 잘 봐. 이렇게 하나의 점이 찍히게 되면은 이 좌표 평면상에서 딱 찍혀있기 때문에 X값과 Y값이 존재하겠죠? 우리는 이 점을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로 좌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실제 수증기량은 그 점이 찍혀있는 현재 좌표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Y값을 의미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바꿔주게 되면 Y 절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따 내가 보여줄 거니까 우선 그냥 적어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중요해. 이번에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천천히 따라와봐. 우선 포화 수증기량은요 불포화 상태인 공기에서 시작을 하거든. 저 친구를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접점하게 합니다. 닿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이 곡선에 접점하게 하는 방법, 즉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바꾸는 방법이 수증기를 많이 넣어주거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수증기 양을 더 넣어주는 방법을 채택할 거예요. 오케이? 즉 X축은 고정시켜 놓고 Y축만 이동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접점하게 된 다음에 그 좌표에서 Y축 값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그래도 연습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섯 번째 예시예요. 자, 그래프를 제가 직접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점을 여기다가 찍을게요. A. 자, 제가 두 개 찍을 겁니다. 여기를 숫자를 정확히 가자. 10, 0. 그 다음 여기는 20.0.
자, 이렇게 될게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A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실제 수증기량 얼마일까? 우선 첫 번째, 실제 수증기량은 좌표를 움직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현재 좌표에서의 y축 값이죠. 얼마예요? 10이죠. 따라서 이 A가 가지고 있는 좌표에서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다? 10이다. 그죠?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하겠지? 포화 수증기량은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친구 현재 이것부터 분석해보자. A는 불포화 상태니 포화 상태니? 불포화 상태예요. 그럼 이 친구를 곡선에 접점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었죠. 위로 올리거나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근데 우리가 X축은 고정한 상태에서 Y축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위로 올려 왼쪽 넘겨? 위로 올려요. 얘가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겠네요. 여기를 우리가 A 다시라고 할게. 이동한 다음에 좌표 얼마야? 20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바로 다음 파트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써있는 거 또 쓸 거야, 어찌 보면. 첫 번째, 그래프 분석해서 알고 있잖아.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그치? 특징. 몇 가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공기 1kg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이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B라고 한번 점을 찍을게. 그러면 이게 헷갈리겠구나. 그럼 볼게. 여기를 7.6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7.6이에요. B 있는 좌표가. 자, 그럼 B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야? 포화 수증기량은? 7.6이지. 왜? 이동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미 접점에 있잖아. 그러네. 그지? 그거를 정리해 볼 거야.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어떠한 공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실제 수증기량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큰 겁니까? 불포화는요. 읽어봐. 포화가 더 컸네. 그치? 그 다음 우리가 B점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공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니? 똑같지? 이건 낚이면 안 돼. 이런 내용.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억은 해 놓읍시다. 만약에 과포화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은 건가요?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은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 이해할 수 있나요? 그쵸?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네, 요런 겁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자면 3번 이슬점으로 갑시다. 자, 이슬점은 정말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슬이 맺히는 지점,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떠한 공기가 이슬이 맺히는 그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들아, 이 이슬점에 대한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이슬점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 첫째, 결국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던 물이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 액화하는 거지. 그치? 그 지점의 온도거든? 즉, 정리를 해보자면,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그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른 말로 바꿔주면은 액화를 시작하는 시작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결국에 액화를 시작하려면은요, 원래 불포화 상태였던 공기가 포화 상태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의미는 원래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던 공기가 어떤 공기가 되는 것이냐? 포화 상태로 바뀌는 그 지점의 온도도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의미가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야 돼. 통용이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응결이 시작하게 되는 그 지점의 온도도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봐봐 얘들아, 불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되었대. 두루루룽 두루루룽 두루루룽. 포화 상태에서는 이 둘이 어때요? 동일하죠. 즉 온도가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그 지점의 온도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슬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특징 몇 가지 썼나요? 4가지. 너네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 낼래? 이렇게 특징이 4가지 있으면 오지선다형 나오기 딱 좋은 스타일 아닙니까? 1, 2, 3, 4, 5번 중에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거. 혹은 네모 박스 안에 넣어놓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내기 딱 좋은 문제 스타일이죠? 암기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여기는 별표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징이에요. 자, 얘는 많은 특징이 존재하진 않은데 한 가지 특징 때문에 정말 많이 틀려. 자,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온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에 따라서 이슬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냐? 딱 하나만. 이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발 부탁이야. 저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좋아.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자면은 응결량이야. 너네가 2학년 2학기 때 그렇게 힘들어하던 석출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근데 천천히 따라가 볼게. 4번째. 결국 이 응결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결정 석출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알겠지? 자, 내가 지금부터 장황하게 글을 좀 쓸 거거든. 잘 천천히 봐봐. 우리가 석출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요, 그 용액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용질의 양을 알아야만 석출량을 구할 수 있었어. 그치? 여기서 뭘 빼야만 했었냐?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온도를 낮췄어. 즉 냉각을 하고 난 후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량을 빼서 무엇을 구했어요? 석출량을 구했죠.
근데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여러 단어들의 종류가 있었지, 그 단어들로 그대로 해석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냐? 얘들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용질이 이 포화 수증기량 파트에서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실제 수증기량이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응결량을 구하는 방법은 실제 수증기량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하는 방법 했죠? 어렵지 않죠? 그쵸? 그 다음 냉각 후 최대 용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냉각 후는 그대로 가야 되겠지? 냉각 후 무엇을 빼야 될까요? 바로 포화 수증기량을 빼서 응결량을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야. 진짜 재결정 석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응결량 파트는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계산 과정이고 과학에서는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빼기만 잘하면 될 거야. 그지?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만 지운 상태에서 상대 습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찍었던 영상은 다 다른 학원에서 찍었다가 지금 내 학원에서 영상 찍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 나는 내 학원 칠판을 정말 좋아하는데 눈금이 없어. 그 대부분 칠판에다 눈금이 있거든? 그치? 격자무늬라고 하죠? 모눈 종이처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가끔 내가 찍은 영상을 내가 보면은 글씨가 막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가고. 막 장난이 아니야. 특히 제일 힘들 때가 그래프 그릴 때. 일직선 그어야 되는데 잘 못 그어.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속상합니다. 자, 다 적었지? 지워도 되지? 지우고. 자, 상대 습도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건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습도야. 얼마나 습하고 건조한지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자, 전 다시 1번으로 갈게요. 상대 습도. 그래요. 이 상대 습도가 말이 상대 습도라고 써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전혀 어려운 거 없고요. 상대 습도는 그냥 얼마나 건조하고 습한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상대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거지. 49%는 건조해. 50%는 습해. 말이 돼? 29도는 추워. 30도는 더워. 말이 돼? 말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따뜻하다, 춥다, 차갑다를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지. 습도라고 하는 것도 누구는 습하다고, 누구는 아직은 건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붙이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아이고, 영상을 찍는데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책에 정식 공식이 있죠? 읽어볼게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공기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아이고, 숨차. 그지? 그렇게 하지 말자. 딱 따라와. 간단하게. 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공식만 기억하면 안 돼. 정식도 기억을 해놔야 돼. 포화분의 실제야. 포화분의 실제야, 그냥. 알겠지? 이것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물론 습도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은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사용하는 단위는 자연스럽게 퍼센트 게이지를 사용할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별거 아니야. 뭐 진짜 어이없는 내용 하나 이야기할 거야. 얘들아, 그러면 분모에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 이야기해서 뭐해 이딴 거를. 그치. 두 번째. 그럼 자연스럽게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지게 되면
습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쌤 저희가 무슨 초딩도 아니고 이런 거 왜 가르쳐요? 그지? 아 미안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습도 어떻게 돼? 실제 수증기량이 작아지면 습도 어떻게 돼?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더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어. 뭘 공부했냐면은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은 서로 무슨 관계였죠? 그렇죠. 비례 관계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그 다음 파트인 상대 습도의 변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밑에다 다 쓸 수 있었는데 귀찮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쓰기 힘들어서 넘어갈게요. 3번. 상대 습도의 변화야. 자, 이 상대 습도의 변화를 할 건데 가장 먼저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어. 첫 번째는 실제 수증기량을 고정시켜 놓을 거야. 즉 분자값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포화 수증기량만 변화를 줄 거야. 포화 수증기량만 변화를 줄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칠판에 써있네. 근데 칠판에 써있는 걸 또 쓰면 의미가 없잖니. 그치? 그럼 대답해봐. 여러분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려면 무엇을 높이면 됩니까? 포화 수증기가 높아지려면 뭘 올리면 될까? 아니지. 온도를 높이면 되겠지. 그치? 둘이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치?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아니 상대 습도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야죠. 그렇지. 그거야. 이게 생각하는 힘이야.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게 되겠지. 잘한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분모를 고정시켜 볼 거야. 즉, 포화 수증기량을 가만히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만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변화를 한번 줘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자, 이것도 굳이 뭐 난 이야기할 이유, 건덕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 습도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져요.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적어지게 되면 상대 습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게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상대 습도를 공부하게 되면서 낼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네요. 결론. 온도와 상대 습도는 무슨 관계일까요? 온도와 습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겠지. 화살표 방향이 다르면 항상 반비례 관계이다. 됐죠? 이게 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하면 우리는 10분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야. 두 번째. 자, 맑은 날 하루 동안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온도는요, 새벽 6시가 가장 낮아요. 그 다음 오후 3시가 가장 높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 방금 공부해서 알고 있어. 두 번째, 상대 습도는
6시가 어떨까요? 새벽 6시가 어떨까요? 그렇지. 어떻게 높아? 제일 높아. 제일 다습할 거야. 그쵸? 그럼 반대로 오후 3시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 가장 낮아. 최저일 거야. 자, 그 다음 별표 하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슬점이에요. 얘들아, 아까 내가 빨간색으로 여기 한 3번이라고 해가지고 별표 하나 쳤었거든요. 뭘 쳤냐? 이슬점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는다고. 오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색깔로 쓸게요.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만 받아요. 영향만 받는다.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날이라 했으니까 비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안 와. 그러면 수증기가 더 공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수증기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즉, 맑은 날 하루 동안은 실제 수증기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일정하다.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해요.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맑은 날 하루 동안은 이슬점에 대한 그 온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일정하겠죠. 됐습니까? 잘 따라왔고 나머지 내용들은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한번 보시고 우린 10분 쉬었다 할게요.